제 인생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여기에 사연을 씁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자신합니다. 아내는 당시 예쁜 얼굴과 몸매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똑부러져서 동료로서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자들끼리 술자리라도 가질 때면 언제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괜찮은 동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하긴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 10명이서 만나면 최소한 그의 반은 아내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연애 생각은 없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잘생기기로 소문이 난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상사의 고백까지 거절을 해버렸죠. 아내를 짝사랑하던 저로서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나 같은 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 라는 마음의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꽃다발 주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고백은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로 했죠. 승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걔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할 수도 있겠지만 아낸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전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오해하고서 아내가 본인을 짝사랑하는 줄 알고 호기롭게 직장 내에서 공개 고백을 한 직원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차인 뒤 퇴사하였죠. 그 꼴을 본 다른 직원들은 아내의 행동을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호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가슴은 무척이나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낸 그냥 저를 좋은 동료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마침 회사에서 아내와 동갑인 직원이 저 하나뿐이어서 아내는 다른 직원들보단 저를 조금 더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한테는 좀 더 자주 그런 제의를 했죠. 더 큰 마음 먹지 말고 조용히 짝사랑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때면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민정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 함께 퇴근을 하던 도중에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딱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발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고백이었죠. 제 고백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나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알아. 그냥 이대로 있기 싫어서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고백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줘. 연애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오래 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한지 고백을 들은 직후보다 훨씬 더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차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도 괜찮아서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멋있는 척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내와 정말로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를 피할 아내였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 기반이 되어 챙겨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행동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호의를 보이며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거나 하는 제의도 많이 했지만 어쩐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한 번 더 고백하면 받아들여지겠다란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2년 만에 아내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승민 씨 대단해. 어떻게 민정 씨 철벽을 넘어섰대? 그러니까 말이야. 민정 씨 노리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기고 결국 승민 씨가 데려갔네.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오랜 기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던지라 정말 그동안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뻤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전처럼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뿐인데도 그냥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로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해주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시선도 그저 기꺼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정아,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그런 제가 아내에게 더 먼 미래를 바라봤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을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도 먼저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내가 있는데 내내 얼떨떨해 보이던 부모님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아들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데려왔대? 라며 그날 하루 종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대충 신혼기간 지난 뒤에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좋아져서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은 아내일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누구보다 깨끗한 아내. 돌이켜보면 2년간 쫓아다닌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아내와 연애를 한 기간은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까지 제겐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싫어서 집안일도 거의 다 대부분 제가 하고 혹시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다고 하는 날이면 무조건 그날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승민 씨랑 결혼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일 거야. 그러는 날이면 아내는 웃으면서 제가 사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는데 바보 같지만 농담처럼 한 말에도 가슴이 벅차서 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저의 행복은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저를 쏙 빼닮은 딸, 이렇게 두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빨리 낳아야 빨리 키우잖아. 라는 아내의 말에 제 예상보다는 일찍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그치? 아내는 아내로서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는데 가끔은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낸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나는 애들 보는 게 좋아. 라며 언제나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일했고 얼마 안 가 승진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일들만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살이 되던 해 아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올 거야. 아마 늦어. 처음에는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가서 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은 제가 봐주면 되기도 했으며 아내가 워낙 밖을 안 나가고 정말 집에서 애들만 봐가지고 솔직히 내심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이제 와서라도 좀 본인의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일이 주에 1~2번 정도 나가던 아내가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더니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나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매번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길래 잠깐 가게라도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정말 밤이 늦도록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는 찰나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너무 늦게까지 안 와서 걱정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 그냥 요 앞에 친구가 와가지고 애들은 내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얼떨떨하고 의문이 들었지만 잠깐 그러는 거겠지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가더군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외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 외박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신 없으면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장모님이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면 되지. 나 요새 약속 많아서 자주 나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번거롭게 매번 이야기를 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아내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고 아이들은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언제나 저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서 살아왔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이유를 저로선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란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변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며 스킨십도 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 봤자 대부분 아내가 집에 없었으며 어쩌다 가끔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왔냐고만 하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야? 그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정황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내가 설마 그러질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언제나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그 친구가 누구인진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오늘 띄웠습니다.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에 두고 있을 때 심증이지만 어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는 한 번도 저의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 비단 저한테 소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날은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새벽같이 일을 한 다음에 대충 회사에서 쪽잠을 자고 외박을 하고 온다고 알린 날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일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렸어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미뤄져서 그냥 평소와 같이 한 6시에 퇴근하여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일정이 틀어져서 일찍 들어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할까 했지만 어차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미묘한 공기 아시나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게다가 현관에는 제 신발이 아닌 남자 신발이 보였죠. 순간 아내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생각나서 닫혀있는 방문 하나를 벌컥 열자 아니나 다를까 민망한 옷차림으로 웬 남자와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안 온다며? 분명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 면전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 남은 제가 입도 안 열고 주먹만 꼭 쥐고 있자 슬쩍 눈치를 한번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조용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요.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입이 열리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저 새끼는 누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 나 저 남자 사랑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울부짖음에도 아내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 기세로 추궁을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하더군요.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라고 말이죠. 동창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자주 만났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 저 사람 나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당신도 나에게 잘해줬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만큼 당신이 좋지가 않더라.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살아.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로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본인 여행용 캐리어에 짐들을 잔뜩 담고서는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 길로 처갓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저희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 뿐이었죠.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할까봐 변호사까지 알아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들까지 남자에 미쳐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당신이 키워. 그 편이 좋겠어. 당신 애들한테도 정이 없는 거야? 당신 배 아파 낳은 애들한테도?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지 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뿐이야. 이제 애엄마로 사는 건 지겹다고.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졸지에 홀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라도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슬퍼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셔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다 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건 꼭 필요했기에 차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제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맞선도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전 이미 아내로 인해서 거의 여자 불신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 딸린 이혼남이랑 연애하고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애들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래도 학원 같은 건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이혼하는 가족이 많다고 해도 엄마가 없는 애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편견을 받고 살잖아요. 괜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 그런데 몇 달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아내였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나 당신이랑 할 이야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미 당신은 그날 집 나간 이후로 나랑 애들이랑은 연 끊긴 거야.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졸지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내에게 폭언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거렸죠. 제가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근데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 따라간 거.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나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제발 이 얘기만 들어줘. 하도 전 아내가 이 얘기만 들어달라 사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나 그 남자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 근데 애가 어린 나이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수술을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해주고 있어. 나 정말로 반성하고 있거든. 근데 당신과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 병원비 3천만 원만 주면 애 수술시키고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지금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쫓았을 텐데 그때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대신 먼저 돌아오겠다고 한 아내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린 거겠지. 다시는 다른 사람이랑 바람 안 피겠지. 그리고 나랑 우리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지. 몇 날 며칠을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서 가진 것도 없는 마당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나 이거 빚까지 져가면서 빌려온 거야. 당신이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무리한 거니까 꼭 그 약속 잊으면 안 돼. 응, 여보. 정말 고마워. 바로 돌아올게.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넘기면서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내는 3천만 원을 받고는 너무 고맙다고 애 수술만 시키고 오겠다면서 한 달 안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죠. 그저 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에 매일같이 야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한 달보다 훨씬 더 일찍 연락이 올까봐 매일같이 전화기도 두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도 곧 엄마가 올 거야 라며 다시 단란한 내 가족에서 지낸다는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안에 연락을 한다던 아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예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반쯤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도 아내의 소식을 아는 곳이 없어 정말 거의 폐인처럼 집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들 식사만 간신히 챙겨주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아내의 흔적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켰죠. 진짜 심부름 센터에다가도 연락을 할까 싶었지만 일단 그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전적이 없었다면 그냥 급한 사정이 있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로 마음 깊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미 한 번 배신을 당한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 이상 약속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한다는 건 결국 아내가 제가 빌려준 3천만 원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SNS를 뒤지다가 아내의 사진이 올라온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아내와 바람이 난 그 상간남의 계정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돈을 빌린 그 시기에 상간남이 아내랑 여행을 간 사진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SNS 하나로 확인을 할 순 없지만 아내가 상간남 사이에서 낳았다던 아이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속이 지옥불에 들끓는 느낌입니다. 제가 준 3천만 원은 분명 상간남과 여행 다니면서 다 썼겠죠.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날 배신한 뒤에도 또 한 번 내 뒤통수를 쳤고 저도 이제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간남 SNS를 더 뒤져서 회사라도 찾아와가지고 깽판을 놔야 할지. 이렇게 화가 나는 와중에도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랑 상간남 두 것들을 처리하고서 진짜 목이라도 메어 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한 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은 엄마 언제 오냐며 제 옷자락을 잡고 조르는데 차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유일한 친구 하나는 저보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너무도 간절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사연자님께 격려의 말씀 다시금 부탁드리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우리 시어머니와 합심해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하신 며느리 분께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마치 복싱장 링 위에서 강펀치를 날리듯 하신 행동에 저 또한 후련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흥미진진한 사연이니만큼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의 가정일에 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와 관련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었고, 솔직히 저한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엄연히 우리 집안 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짜 꽤나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진짜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전 아마 오래 같이는 못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버님의 안 좋은 점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말을 곧잘 함부로 하셨어요.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려 드시더라고요. 보던 제가 안쓰러워서 대신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꽤 명령조로 말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거슬릴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예의도 없으셨고요. 한창 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건네신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얘, 새아가야. 니네 아빠는 집에서 맨날 노냐? 네? 당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문맥이나 무슨 흐름으로 봐도 저희 아빠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저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다리를 달달 떨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니네 아빠 겉 주식인가 뭔가 해서 맨날 집에 있다며? 그게 노는 거지 뭐냐? 네? 노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시긴 했지만 직장인이셨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돈한테 너네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게 어딨나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도 옆에서 놀라셨고 말 좀 가려서 하라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뭐야? 어디 남자가 말았는데 딴지를 걸고 있어? 내가 우습게 보여 당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며느리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더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의 민망해 하시는 얼굴을 보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엄청 들볶였고 남편 역시 가뜩이나 싫어하는 본인의 아버지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진 듯한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구두쇠라는 거예요. 시댁은 건물도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럭저럭 여유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돈을 아끼십니다. 화장지도 몇 칸만 쓰라고 하고 물 틀 때에도 옆에서 감시를 하질 않나. 비닐봉지를 쓰는 것도 다 낭비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만난 커피집에서 음료를 사오면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닌다며 그것마저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어요. 아니, 집에 커피가 있는데 뭐하러 밖에서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고 다녀? 설탕물이 뭐 몸에 좋다고. 으유, 돈이 썩어나 하나? 그러니 알만할 정도로 짠돌이셨고 평생 직업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사용해 오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대체 저런 남편은 얼마나 어떻게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환갑을 넘긴 부인한테 생활비를 줄 때에도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몇만 원씩만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거 사고 장을 보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인생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았어요. 시대가 시대였으니 망정이지 요즘 같은 때에 저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몇만 원 받아다 그걸로 반찬거리 사고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니 저로선 어머님이 조금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온순하시고 조용하신 타입에 남과 싸움도 부딪히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과도 웬만하면 맞추었고 일방적으로 참아내는 쪽에 속하게 되셨고요. 저렇게 속을 긁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여지껏 화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매번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완전히 팔자 눈썹을 하시고 서글프게 웃으시는데 왜 제 마음이 더 슬픈 걸까요? 에휴, 나라고 화나는 거 없을까봐? 속상한 거 많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키우느라 참았고 이제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참는 거지 뭐. 화내서 달라지나. 네. 오히려 화라도 내시면 좋을 텐데 그저 완전히 아예다 체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고 눈물부터 짓게 되는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저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아빠랑 떨어뜨리려고 했을 테니까요. 시댁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종종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였으나 안 볼 때에는 또 잊을 때도 있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늘 부지런하게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매일에 몇만 원 갖고 반찬거리들을 만드셔서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곤 했어요. 너 직장 다니느라 밥할 시간 없지 않니? 저번에 배달시켜 먹고 했었다며? 민우도 민우지만 네가 번 돈도 귀한 돈인데 매번 사 먹을 수만은 없잖아. 너 저번에 무말랭이 잘 먹길래 한번 가져와 봤다. 맛있으면 말해. 또 갖다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의 이런 푸근한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만 있다면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싶을 정도로 흡사 동네 따뜻한 아주머니 마냥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며느리 혹은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친분이 생겨서 잘 지내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가끔 집에 있는지 확인하신 뒤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쓱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친구들도 니네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 좋아 보이신다며 결혼식장에서 뵈었을 때에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성도 좋으시고 순한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도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 회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이제 매번 집에 들어앉아 계실 텐데 어머니랑 계속 마주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다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당장 저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 업무가 엄청 바빴던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해선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문제라도 생기신 건지 새삼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요즘에 반찬을 좀 못 해줬네. 생각나서 게 넣고 된장찌개 좀 끓였어. 언제 들릴 수 있니? 네, 알겠어요. 바로 들릴게요. 말씀 듣자마자 어머니 특유의 찌개 맛이 생각나면서 절로 군침이 고이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 찌개도 그립고 해서 어머니께 얼른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왔어? 그건 또 뭐냐? 과일이냐? 어디 깎아서 좀 내와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버님의 말투. 매번 저렇게 명령조로 당연히 본인이 뭘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대로 과일을 갖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찌개를 나눠 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아니, 아프긴 뭘.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나쁘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른 저는 과일을 깎아서 아버님께 내드렸고 주방에서 가족들 먹을 것들을 나누고 계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다 싶게 답은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뭔가 평소 같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빨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오전쯤 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속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날 표정이 여간 이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예상답게 어머니도 결국엔 입을 여셨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나도 어딘가 말을 할 때는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아프신 줄 알았어요. 뒤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을 옥죄듯이 답답한 걸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글쎄, 네 아버님이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어제는 나보고 답답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게 아니겠니? 네? 어머니를요? 저도 모르게 너무 크게 말해서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다시 숨죽여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음식들 맛이 다 간 것 같다며 한여름에 관리를 어찌하는 거냐고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마침 그날 벽면 한쪽 전기가 다 나가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장고도 저리 상해버렸고 혼자 뻘뻘 땀 흘리며 음식들 빼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내 누워서 다른 벽면 선풍기를 쐬가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버님이 할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날 더우니 어머니도 엄청 예민해지셨고 그 상황에 맞받아쳐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이 넘은 부인 머리를 때리다니요. 아버님은 그 연세에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손도 엄청 크고 두터운 편이에요. 한때 취미로 운동도 하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셨다지만 그 손으로 힘없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아버님의 성격이나 패턴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이런 날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잦아들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누구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전 한번 숨을 다시 가다듬고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저 역시 약간 놀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혼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찌검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갈 수 있겠어. 나는 이 나이껏 민우 아빠가 갖다 주는 돈만 만지며 살았어.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얼마 쥐어서 나가라고 하겠니? 이혼이란 얘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이미 이런 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래도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별로 이렇다 싶은 반응이 없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시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저도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날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는 통에 그냥 저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말할 곳이 정말 너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말하게 된 거야. 그게 아니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어. 민우가 알면 지 아빠랑 또 붙어서 엄청 싸움이 날 거야. 그러니 민우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전해져 와서 저도 그냥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일절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럭저럭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가끔 떠올렸다가 다시 넘기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저만의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비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건 늘 남의 일로만 들어왔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좀 떨려옵니다. 그날 저는 미팅이 있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인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채는 순간 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버님이셨거든요. 그 짠돌이의 구두쇠에 모든 대명사의 집합체인 아버님이 왜 백화점 같은 곳에 오신 건지 잠깐 혼란스럽더군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지만 다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는 웬 아줌마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단번에 이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무려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주변에는 관심이 없는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발견도 할 만한 거리에 있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짝 들러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이도 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자잘한 것부터 꽤 큰 것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파악하니 저는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폈어요. 남편이 제 예단으로 사주었던 명품 매장이 같은 층에 있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는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멀찍이서 살펴보니 한 10여 분을 서성이면서 고민을 하더니 그새 가방 하나를 턱 골랐고 아버님은 멀리서도 웃으며 얼굴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카드를 주시더군요.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크게 하더라고요. 어휴, 원하는 거 다 사. 내가 다 사줄게. 이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했다면 이젠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얼마짜리 뭘 샀는진 모르겠지만 그 매장에서 파는 가방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다 어이가 없는 데다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쯤 오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보고 다시 제 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넘길 순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알려야 될 것 같아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던하고 유순한 성격이신 어머니는 이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뭐야? 세상에, 나한테는 동네 시장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니네 시아버지는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머니도 폭발하셨고 순한 사람이 제대로 화가 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나 방향이 틀어지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0여 분을 펑펑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를 공감하려고 하며 한참을 같이 있어드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시던 어머니는 얼마 안 가 크게 결심을 하셨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살아. 나는 정말 이제 니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 것 같다. 요즘도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대고 한 번 때리는 게 쉽지 두 번, 세 번은 일도 아니더라고. 안 그래도 민우한테 한 번은 말을 할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역시나 아버님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바람까지 저렇게 피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선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시고 너무나 특출나게 원망하게 되었던 아버님이라서 그런지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나 달랐고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 서야 할지는 무척 분명하게 보여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구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얘기라고 말하진 않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서 변호사나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대강 알아보니 어머니가 이쪽으로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뭐든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로가 거의 흥신소 쪽이라서 결국 그쪽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길래 어머니께서도 당분간은 아는 척하지 말고 있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왠지 속 시끄럽고 우울해져서 괜히 여기저기 말 새는 게 싫어 일단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아버님이 괜히 호출을 해서는 뭐 먹게 오라고 해도 저는 핑계를 대가며 가지 않았어요.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기가 참 거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버님이랑 같이 있던 그 여자 정체도 어찌어찌 알게 되었는데 참 세상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랑 뭐 하는 거랍니까? 남편이랑 이혼도 사별도 안 했고 멀쩡히 같이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한창 아버님이 요 근래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셨다더니 웬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셨나 봐요. 둘이 만난 장소는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모든 굴욕을 꾹 참고 아버님에게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면서 먹여가며 출근을 시켜놨더니 그 길로 가서 그 여자랑 만나고 돌아다닌 증거들이 낱낱이 찍혀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모아진 사진들을 보고 결국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때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진들은 보지 않게 해드렸어야 했나 싶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제가 받아봤더라면 그냥 증거가 있다고 하고 넘겼을 텐데 직원분을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받아본 상황에서 내미신 거라 확인차 둘러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증거도 다 갖고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니와 저는 다단계 회사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침에도 멀쩡히 직장 간다고 나가셨다고 하니 거길 가셨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회사 같지도 않은 허름한 구조에 책상들만 진드기 붙어 있고 거기에서 놀란 눈에 아버님이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눈이 땡그레져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날쌔게 그 여자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올려붙였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바로 옆 아버님 뺨을 냅다 세게 때리셨고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산 내 세월이 아주 후회됩니다. 착착 소리가 날카롭고 사납게 울려 퍼지는 그 공허한 사무실 안에서 옆에 있던 몇몇 직원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니 그제사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야 저대로 분노가 일어 참을 수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마찰이 싫어 조용히만 지내시던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어요. 그대로 아버님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고
저에게 얻어맞은 여자는 뺨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연신 저와 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며느리라고는 바로 생각을 못했을 테고 아마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흥신소에서 알아낸 그 여자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땐 아주 문제가 없고 건실해 보였는데 어찌어찌 남편의 직장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얼굴 보고 싶진 않았기에 그냥 그 연락처로 불륜 증거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어요. 본인 아내가 하고 다닌 짓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새삼 인간에게 질려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의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셨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이 사진들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아니? 그때는 그냥 참고 살았다. 이제는 못 참아. 이런 걸 인간이라고, 지들 아들이라고, 지들 남동생이자 형이라고 나한테 똑같이 시집살이 시켜대던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이걸 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인 시고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들, 사촌에게까지 잔뜩 보냈고 아버님과 함께 아는 지인들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서툰 문장으로 분노에 차오르신 글을 꽉꽉 눌러 쓰셨더군요. 평생을 이런 모질이 같은 놈이랑 살았어요. 이제 이혼합니다. 이제 나는 해방이에요. 다시는 이런 쓰레기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야 편히 삽니다. 투박하면서도 어머니의 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걸려 있고 아버님도 보통 다혈질이 아니신지라 순순히 협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소송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머님 무척 편안해 보이십니다. 나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나 그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니 이제부턴 저랑 같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뭐든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남편은 그저 대찬성을 할 뿐이었어요.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두말할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우울해 하실까봐 제가 가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 활용해서 어머니 연세에 배우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걸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또 가끔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들과 단 것들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엔 데이트도 나가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내가 어디서 이런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고맙구나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시곤 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며느리가 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얼른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어머니도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미인대 출신 아내를 만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연자님,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기막힌 일을 당하고 겨우 충격에서 헤어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제 일처럼 다 열이 받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껏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고 살아서 여자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줄 여자가 없었죠. 다들 자기가 돋보이도록 잘 꾸미고 멋지게 옷도 유행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두꺼운 안경에
후줄근한 옷만 걸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숫기 없는 성격 덕에 언제나 더듬더듬 대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생길 거라면서 너는 지금 공부에 힘쓸 때야. 주변에 여자 만나는 놈들 봐라. 걔네 중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애들이 있긴 하니? 그에 비해서 너는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잖아.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야.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면 여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며 제게 계속 공부할 것을 종용했고 부모님의 말에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참 순진하고 바보 같게도 부모님 말만 믿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한 덕에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이긴 하지만 교수로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나름대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솔직히 교수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워낙 제 성격이 남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이거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단상 앞에 서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그래도 교수직이라고 벌이도 괜찮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제 교수직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었죠. 나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라곤 하지만 한평생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좋아하는 직업인 만큼 저에게 불만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와중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 흔히 연애에도 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점점 더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살면서 연애는커녕 연애까지 갈랑말랑한 그런 관계였던 여자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인 친구들이야 많으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고 끊김없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같은 대학의 똑같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교수 성별이 여자면 저 밥은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투가 나오고 맙니다. 저도 진짜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로서 여자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자한테는 무슨 버퍼링이라도 걸린 듯이 버벅거리기만 하니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덕분에 저는 35살까지 여자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본 모태 솔로였습니다. 야, 너는 대학 교수까지 돼놓고 아직도 연애를 안 하냐?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야? 너 생각보다 눈이 높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왜 없겠냐? 당연히 있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그냥 여자인 친구라도 있었으면 걔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걔랑 친해지면서 좀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내 주변에 또 여자인 친구가 어딨어. 죄다 사내놈들밖에 없지. 아, 진짜 미치겠다. 부모님은 슬슬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해본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너 그렇게 범죄인같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 내가 너랑 잘 맞을 법한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장담하는데 너한테 진짜 아깝거든? 근데 내가 너 불쌍해서 선의로 한번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해봐.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하나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제 푸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남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긴 했는지 그 친구는 제게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죠.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고맙다고. 잘 되면 꼭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자존감 낮은 생각이 은연중에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한번 해보기도 힘든 좋은 소개팅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개팅 맞으신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김민철 씨 맞으시죠? 근데 자리에 나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주선자 입장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 얼굴이든 뭐든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아까운 사람 소개시켜 준다곤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저 자식 연희 얼굴 보고 놀란 거 봐라. 자, 인사해. 이쪽은 김연희. 미인대 출신인데 엄청 이쁘지? 내가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부탁한 거니까 오늘 하루 잘 모셔야 한다. 아이, 오빠도 참 민철 씨 당황하시겠다. 미인대 출신이라는 친구 녀석의 소개대로 너무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몸매도 완전 제 취향이었고 게다가 보통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이기적이라든가 별로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소개팅을 하는 내내 잔뜩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이라는 것을 제 친구한테 들었는지 작은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본인이 리드를 하는데 그냥 예쁜 줄만 알았거늘 의외에 멋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오늘 연희 씨랑 소개팅 하는데도 특별히 해드린 게 없네요.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지금도 연희 씨 얼굴 보면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 꺼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철 씨는 예전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지금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연애 같은 거는 작은 기회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는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되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나 같은 놈이 저렇게 마음씨까지 예쁜 미인이랑 소개팅을 했다니.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연희 씨,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연희 씨만 괜찮다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논문만큼 딱딱한 문자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기적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백을 받은 입장이었죠. 비록 민철 씨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면서 민철 씨만큼 순수한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민철 씨랑 조금 더 깊은 사이가 돼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저희 연애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여자랑 손을 잡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연애 대상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한 미모와 몸매를 가진 미인대의 수상자라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 그런 여자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첫 연애이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여자가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어줄 여자를 또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연애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당장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래. 만약에 당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빠르게 날 잡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는 그 주 주말에 부모님에게 미리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고 언젠가 이 여자랑 꼭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인사를 드리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몇 살이냐는 둥, 어떻게 생겼나는 둥, 무슨 일을 하냐는 둥,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이제 곧 만나니까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하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알아봐야 진국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평소에도 참 예쁘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평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참한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었더라고요.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얼굴이라 긴장도 풀어줄 겸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민철이랑 만나고 있다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주 모델이네, 모델이야. 그래도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미리 차려놓은 상 앞에 저희를 앉혀놓고는 여자친구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밀어주고 맛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내심 부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 민철이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떻게 되나? 우리 민철이가 대학 교수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민철 오빠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는 곳 근처에서 작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손님이 꽃다발 같은 거 주문하시면 보기 좋게 꾸미거나 하는 일이에요. 여자친구의 직업을 들은 부모님의 표정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하였지만 저나 여자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고 활기찼던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남은 시간을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듯 보내다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연희 놀랐잖아요. 연희인지 뭔지 놀란 게 문제니? 우리가 더 놀랐다. 네가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는 네 반에도 못 미치는 애를 만나고 있어? 얼굴 이쁘다고 다가 아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직업이 상관없겠지만 너 쟤랑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할 건데 겨우 꽃집이나 하는 애랑 결혼할 거야?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 정도는 돼야 허락을 하지. 저건 뭐 나 참 플로리스트? 그래봤자 꽃집 하는 것뿐인데 무슨 놈의 플로리스트야. 플로리스트 말을 갖다 붙이기는. 에휴. 어머니, 플로리스트가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그거 다 선입견이에요.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로 결혼은 못 시킨다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플로리스트가 잘만 하면 큰 돈을 버는 직업이고 그저 교육 계열의 직종이 아닐 뿐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는 그냥 별것 아닌 꽃집 파는 사람,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사 실망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티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희야,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지.
원래 저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 조금 다른 때보다 더 예민하셨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오빠. 오빠네 부모님 마음 다 이해해. 오빠는 대학 교수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직업이 찰 리가 없지. 그래도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이후로 여자친구는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했죠. 아주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저 가볍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요새 자신이 뭐라고 지냈는지 짧게 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무슨 이런 걸 가져오냐면서 저에게 편지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받으면 당장 버리라고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편지를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편지가 좀 늦으면 괜히 제 옆에 와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오늘은 편지 없냐? 라며 저에게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편지가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자친구는 저를 따라서 불시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종종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여자친구는 넉살 좋게 부모님 옆에 가서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무척이나 놀랄 정도로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냉랭하게 구는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정성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실제로 결혼을 할 때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서울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민철이 너 예뻐서 그런 거 아니다. 연희가 예뻐서 해주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잘해야 해. 알았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아깝다면서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굴던 부모님도 아내의 정성과 애교에 넘어간 뒤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 하면서 저 빼고 식사도 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태세전환에 기가 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았기에 저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저희는 신혼여행과 혼인신고만을 앞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기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야 했지만 제가 직업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일단 방학 시기에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신혼여행도 혼인신고도 조금 미뤘어요. 솔직히 바로 신혼여행도 떠나고 혼인신고도 해서 하루빨리 부부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내와 신혼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청소년기 처음 짝사랑을 해보는 사람처럼 가슴이 둥둥 뛰고 설레었습니다. 시간을 오래 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저도 즐기고 싶기도 했고 아내도 오랜만에 휴식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겸 휴가를 다녀왔어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조금씩 시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온 거 너무 행복해. 우리 둘 다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신 말대로 주기적으로 가까운 데라도 여행 다녀오고 그러자. 일주일이 하루와 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고 여전히 여행에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할 때면 그때 거기 가서 좋았더라. 여기도 가볼 걸 그랬다.
라며 여행에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런 여운을 나누는 것도 잠시. 저희에게는 드디어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온 날은 그대로 하룻밤 푹 자고 바로 다음 날에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내가 이 여자랑 정말로 부부 사이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슬쩍 쳐다본 아내도 감회가 새로운지 살짝 생기가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결혼은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가능한 아내에게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웃으면서 왜 여보? 하고 돌아봤지만 그 뒤 아내에게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이야기였죠. 우리 혼인신고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하자. 응? 공동 명의? 혼인신고를 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동 명의라니. 그 아파트 오로지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간 겁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 돈은 하나도 없고 아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아들 잘 살라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왜 제가 갑자기 아내와 공동 명의를 해야 하는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내만 멀거니 바라보는데 아내는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황급히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기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우리도 결혼했고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은 당신은 일하더라도 난 집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월급 같은 것도 내가 관리해서 저축할 거 저축하고 당신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 미래에 더 좋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은 다들 공동 명의한데 아내가 아파트 해와도 남편이랑 공동 명의하고 남편이 아파트 해와도 아내랑 공동 명의하고 솔직히 아내의 그런 요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내가 어떠한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공동 명의를 해서 자기도 공동 명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에이, 우리 지금 혼인신고한 지 1시간도 안 된 거 알지? 당신 말대로 요즘 사람들 공동 명의 많이 하는 거 맞는데 꼭 다 그런 것도 아니야. 당신이 공동 명의 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낳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나한테 또 이야기하면 그땐 나도 공동 명의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라며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전 당연히 아내도 알겠다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분명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챘을 아내가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누가 봐도 화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한 번이니까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 명의를 제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야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지.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걸 계속해서 조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아파트 공동 명의에 무슨 걸신 들렸어? 이 아파트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해준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그리고 당신은 이 아파트에 돈 하나 댄 적 없잖아. 당연히 명의를 할 거면 부모님 아들인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나한테 공동 명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 이 아파트 날로 먹고 싶어서 그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원래 다른 집 봐도 아파트든 뭐든 다 부인 이름으로 하고 그래. 그런 것도 몰라? 그래도 당신 말대로 이 집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거니까 나도 그냥 공동 명의로 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당신은 무슨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되긴 했으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의라는 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 그렇게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공동 명의에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당신은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당신한테 마음 떨어졌어. 그냥 이혼해. 기가 찬다. 그래. 그러자고.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공동 명의를 주장하며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내가 알던 그 착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서류를 가져와서는 도장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막상 서류 가져오니까 갑자기 고개를 슬쩍 돌리더니 웅얼웅얼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내랑 계속해서 살다 보면 저는 제 주도권 하나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저는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참한 아내 만났다고 부럽다던 친구 한 명이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제 아내랑 부킹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사귀고 있던 기간에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게다가 이후에도 똑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아내를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아내가 자기가 아닌 본인 지인이랑 따로 나가기도 했다고 하고 제가 결혼까지 한다는데 차마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혼 소송 중이라길래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